프로젝트 나는 몽실이다. 신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개그맨 김수영 씨 오셨고요. 그리고 트롯 가수 박규리 씨와 함께합니다. 나는 몸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몸보신 최고. 몸보신 최고. 아 몸신이요? 안녕하세요. 콩짝이 잘 맞는 가수 박규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즘 아주 노래를 정말 많이 네. 부르고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 원래 국악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시립국악단에서 아쟁 연주자로. 아재. 하다가 악기를 좀 더 잘 타기 위해서 네. 그 민요를, 각 부의 민요를 따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수년간. 소리를요? 네, 소리를. 아. 네. 오늘 특별히 2년 만에 판을 한번 깔아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민요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우리나라에는요 5도의 민요가 있어요. 5도? 근데 이 5도의 민요가 창법이 모두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른 2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요는요, 우리가 얘들아 맞지? 그랬니? 이렇게 끝을 올리듯이 노래가 끝이 올라가고 성음이 고음이에요. 그래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경기 끝이. 민요. 네. 그리고 정반대로 남도는요 음색이 낮고 떠는 음이 굵어요. 그래서 아디랑 르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이렇게 굵어요. 지금 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미지 씨가 혼자 연습했어. 한번 해보세요, 선배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민요. 남도 하실래요? 경기 하실래요? 경기 하신대요, 경기? 시작.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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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요들송 하지 마시고요. 야, 자 그런가 하면 야 오늘 또 찾아주셨네요. 의학 전문 기자 이진환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숨어있는 명의를 발굴하는 기자 이진환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명의 특집 때도 그렇지. 그랬고요. 네. 이진환 기자가 나오는 날은 뭔가 늘 특별하더라고요. 눈치가 아주 빠르십니다. 제가 오늘도 특별한 명의를 또 같이 왔습니다. 아 진짜? 혹시 그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률 1위 어떤 질환인지 아시는 분?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거.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2019년도에 무려 2만여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2만여 명. 한 해에 2만여 명. 한 해 2만여 명이요. 자, 단일 질환으로 사망 1위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네. 근데 이 뇌졸중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위험한 또 질환이 또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펑 터지면요. 무려 사망률이 67%. 즉 사망률이 67%. 즉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사망을 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전조 정상이 없어서 갑자기 터지게 되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급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 뇌졸중 하면 이 어르신들의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 30대 또 10대까지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이 바로 오늘의 이 질병입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뒤에 분들도 계시죠? 보이십니까? 젊으세요. 네. 젊어 보이세요? 좀 연세가 있어 보이세요?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정도가 완전히 굉장히 어리세요. 젊은 분들. 네. 젊으신 분들께서 뇌졸중 이게 진짜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름표 옆에 나이가 적혀 있거든요. 2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인 분, 40대 초반이시니까 젊으신데 뇌졸중 가운데 하나인 이거 진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 다. 자, 이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질환의 비밀은 또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풀어주실 주치의 선생님을 오늘 모실 텐데요. 먼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도 30대, 40대, 50대, 60, 70대까지. 무슨 뇌졸중?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장유정입니다. 왼쪽 입술 아래 부분이 마비가 약간 마비 증세가 와서 우연히 발견된 케이스예요. 가족력은 없어요. 뒤통수에 쥐가 내리고 좀 이렇게 뒤통수에 두통이 좀 많이 있어서 9개 정도 나왔는데 수술을 했는데 또 막상 열었을 때는 더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4개를 묶고 나왔어요. 병원 가서 제 혈압을 쟀는데 195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좀 황당했고요. 이럴지 울기도 또 울었죠. 혹시라도 내가 이상해져 갖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닥치니까는 나도 두려웠고 겁먹었던 건 사실이니까. 벼랑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몰랐어. 그냥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냥 의식불명이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이럴 경우 정말 두렵죠. 한 몇 초, 한 5초 정도 쓰러져 정신이 약간 멍하고 없어서 좌측으로 돌아서 차 있는 데로 갔어요. 차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몸이 안 가지더라고. 이상하다. 아이고.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뒤통수로 하자고 망치를 딱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뒤통수로 하자고 망치를 딱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이고. 당신 모습을 뺄 수 있고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믿었어요. 터지면 위험하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이 질환이 무엇인지 자 오늘 모실 명의를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첫 만남이신데요. 인사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최석근입니다. 네, 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뇌 어떤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수술을? 오늘 저 모시고 왔으니까 이진환 기자께서 상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석근 교수님은요, 뇌혈관 수술을 하는 전문의신데 그중에서도 고난이도 수술을 가장 잘하는 권위자 중에 권위자이십니다. 전임의가 되자마자 세계적인 대가들만이 할 수 있는 수술, 즉 뇌혈관과 두피혈관을 잇는 아주 고난도 수술을 도전해서 성공을 하셨고요. 우리가 뇌 수술을 하게 되면요, 머리카락을 다 자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힘든데요. 환자들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하는 수술을 개발해서 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뇌 수술을 한다는 것은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감염, 속말로 이제 염증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수술 후에 일상 회복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그냥 그것도 감염률 0%, 감염률 0%. 이걸 만들어내서 수술하신 성공하신 의사 선생님. 자,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전 세계 의료인들이 쓰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직접 심사하는 세계 3대 신경외과 학회의 편집장으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뇌혈관계 에디슨 아닌가 이 정도. 적절하게.
표현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감염률 0%이 정도면 이미 준비하는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준비돼 있는 상태예요. 뭐라고요? 먹을 줄 아는 자니까 태어날 네. 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뭐 그런 수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었고 또 성취인가 하는 것을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희가 그쵸, 네. 받고 있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직접 해오신 일을 소개를 받으시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네, 오글거려서. 근데 뭐 틀린 말씀은 없... 아니 저도 사실 그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30대 초반에 뇌출혈이 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뇌출혈이 왔었어요. 저에게도 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매번 하던 그 강의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고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아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고 어서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속도 메스껍고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빨리 갔더니 정말 빨리 오길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해서 제가 뇌출혈을 알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신경외과 선생님들만 보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뵈면은 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약으로 한번 피를 흡수시켜 보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천운으로 그 약으로 그 약이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수술은 하지 않고 피를 말렸죠. 흡수시켜. 네네.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더 염려를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벌써 몇 분의 체험담으로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아까 보니까 뇌졸중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뇌졸중 가운데서도 이것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떤 건지. 네, 이 질환의 앞에 따라다니는 그 별명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의료인들이 시한폭탄 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한폭탄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질환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이 무서운 건데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이 무서운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명희에게 듣는다.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나는 몽실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뇌혈관 파열을 막아라. 뇌동맥류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뇌동맥류는 심근경색만큼 많이 들어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도 이 뇌동맥류를 전부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한번 저희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뇌동맥류가 어떤 것인지 아마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화면을 보시면은 굵은 실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혈관입니다. 저게 다 뇌혈관인데요. 저 중간에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서 까맣게 보이는 혈관이 확장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우측 사진도 저기도 보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혈관이 매끈한 길처럼 이렇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기는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네네. 네. 풍선처럼 확장이 돼 있죠. 풍선처럼. 네네네. 이 환자는 지금 17세 날. 17세 날. 네네. 17세? 네네네. 이게 이 환자는 갑자기 두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대파열은 하지 않고 이게 조금 출혈이 보이는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을 한 다음에 동맥류 모양이 저렇다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게 생긴 동맥류여서 이렇게 물어서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이 동맥류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지금 손가락 한 손가락 정도 이렇게 이마에서 들어간 부분에 동맥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
우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우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한 방이라도 부풀어서. 아까 뭐 이렇게 부풀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게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네네네. 풍선이 아니라 큰 에르볼론 같죠. 네. 뇌에서는 저 정도면 너무너무 큰 동맥류. 네네. 저런 것을 거대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저 안에 혈류가 와류를 형성합니다. 피가 들어가서. 와류라는 건 그 안에서 돈다는 예. 거죠. 돌는 거죠. 네. 네, 소용돌이 치면서 풍선이 크면 잘 터지겠죠. 그럼요.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런 큰 동맥류는 파열되면은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머리에서 큰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17세 소년이요. 네네. 본인도 그렇겠지만 옆에서 가족, 부모님의 그 심정이 너무 참담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수술 이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네네.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지금은 문제없이 외래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한번 수술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네네. 저게 동맥입니다. 네네. 저게 동맥입니다. 네네. 저게 동맥입니다. 지금 저거 진짜 누르면 터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봐도 느껴지시죠? 네.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혈류가 얇아져가지고 안쪽에 있는 피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네, 실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이렇게 투명한 막 안에 피가 흐르는 게 보입니다. 네,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네. 이 뇌는 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전부 뼈로 쌓여 있고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압력이 이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쪽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리는 부위, 그래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산소가 가지 못하는 부위는 썩게 돼요. 그러니까 이 뇌압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혈액이 나온 것들이 어디로 새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게 독성 물질을 자꾸 만들어내서 뇌 실질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동맥류가 발견된 환자 중에 약 50%는 대부분 이런 치명적인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게 한번 터지면 적게는 한 32%, 많게는 67%까지 사망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천만다행으로 이제 목숨을 구하더라도 한 30%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연찮게 발견되는 환자보다는요, 이렇게 이미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환자의 비율이 무려 17배나 높습니다. 17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터지고 나서 뒤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후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뇌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게. 안 빠지는 이빨이 있는 집게여가지고 클립 결찰술이라는 이렇게 오픈하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 근래에는 이제 머리 열지 않고 코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는데, 이 동맥류라는 거는 보통 다른 질환군이랑 다릅니다. 동맥류는 우리가 이제 다른 진단을 내리면 대부분 그 예후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한데, 동맥류는 100개 동맥류가 있으면 모양, 위치, 그다음에 뭐 크기, 환자의 에이지,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뭐 혈관 구조, 그다음에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의료진 간의 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질환군에 속합니다. 네. 예, 그 치료하는 과정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9월 달이네요.
교수님 믿고 수술 잘 받고 나와요. 파이팅. 꼭 성공할 거야. 남편이 뇌동맥류라고 판정이 됐는데 이게 형태가 좀 꽈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이 이 업계에서는 최고라고 들어서 믿고 수술하게 됐어요. 가족 이유는 얼마나 떨리실까? 저는 저를 믿고 이렇게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책임감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보호자께서 얼마나 긴장하시고. 어휴, 뭐가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코일 색전술 이런 걸 택해도 되는데 이게 워낙 작을 때는 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색전술을 하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정되기로는 2.35mm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혈관벽이 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작아도 잘 터지는 부위입니다. 네, 저 지주막이라는 게 지금 보이시는 저런 막 같은 겁니다. 네, 저기를 이제 뇌인데요. 뇌를 요즘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이게 뇌 조직을 손상시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박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터치 안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지주막을 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동맥류 뭐죠? 딱 찰셨어요. 야, 그 위치를 딱 찰셨어요. 우와. 지금 동맥류 뭐죠? 딱 찰셨어요. 야, 그 위치를 딱 찰셨어요. 우와. 지금 보시면은 동맥류가 작아도 되게 안 터질 것 같은 두꺼운 벽이 있을 수 있는데 저 동맥류는 제 판단대로 아주 터지기 좋은 모양이었어요. 진짜 얇아 보이는데요? 네네네. 클립을 한번 저기 보여드리면 저런 겁니다. 저 기구로 벌리면 이렇게 집게죠. 근데 집게가 이게 수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딱 돌리면은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측 사진에 보면 집게가 클립입니다. 클립이 들어가서 클립으로 누르는 거네요? 네네네. 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맥류가 치료가 된 거죠. 네. 네, 불 꺼달라고 하죠. 네, 요즘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제가 클립을 잘 했더라도 이 클립이 불량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가 이 동맥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 장비는 뭐냐면은 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혈류를 보는 건데요. 제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저런 특수 형광물질을 넣으면은 이게 잡아놓고 동맥류에 피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술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잡다가 아까 네. 지금 목을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누르다가 터지지? 터지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되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술이 그 잘못됐을 때 그 결과가 너무 큰 직업입니다. 저희가. 하지만 터졌더라도 대체하는 방법은 또 있죠. 그렇죠. 수술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예기치 못할 상황을 잘 대처하는 사람인 걸 의미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딱 술 많이 드신 게 맞는데요. 저기 지금은 딱 장기 선상에 있으셔가지고 한 50% 정도 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어나면은 뭐 스텐트 하거나 수술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뇌 퇴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자체가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은 AS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 엄청 좀 하세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네네. 있어요. 그리고 짜지 않게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잘 관리하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건 네. 벌찰수를 받으셨는데 음주를 하신다는 분이 정말 네, 코일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도구를 갖고 왔어요. 이게 코일이라는 겁니다. 네. 코일이라는 게 이제 관 안에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코일 색전술을 할 때는 보통 이 서해부에 이렇게 긴 관을 머리까지 넣었습니다. 한 1m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동맥류까지 그 관을 위치한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이런 코일을 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코일을 한번 진짜 코일이 진짜 얇은네요. 여기가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녹색 관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 안 끝에 조그마한 코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네네. 보이세요? 제가 한번 보이세요? 제가 한번 밀어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노안인데 이거. 그죠? 이 동맥류에 이걸 위치한 다음에 이 다리 쪽에서 몸 밖에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밀어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이렇게 뭐가 여러분 보이세요? 나와요. 보이세요? 꾸불꾸불하게 보이시죠? 이게 실 같은데 이게 코일이란 말씀이세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네네 부드럽고 거의 실 같네요. 예. 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네. 그래서 그 코일이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세게 잡아당기면은 코일이 떨어집니다. 아까 요만큼을 넣기 네네. 위해서 네네네. 이만큼을 이동을 해서 넣는 그렇죠. 건데 코일 색전술 영상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네네. 볼까요? 이 코일이라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저기 동맥류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네. 이제는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동맥류. 코일 들어가. 네네네. 자, 저기 보시면은 코일이 까만 게 이렇게 꼬이는 게 점점 더 까매지죠. 그걸 채우는군요, 코일로. 그렇죠. 네네. 저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저 까만 부분이 혈류가 가는 건데. 그걸 막으니까. 네, 막으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혈류가 안 들어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제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이런 코일을 몇 개를 사이즈에 따라서 몇 개를 얽혀 넣게 됩니다. 네. 그 동맥류에서 이 채워 넣은 코일이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스텐트란 걸로 코일이 안 빠져나오게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네. 이걸 또 다시 집어넣으시는 까닭은? 네, 이거 비싼 거예요. 근데 아니요, 재활용 안 합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실험용으로. 네네네. 실습용입니다. 네네, 시간이 지나서 폐기용으로 되는 거. 이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은 이거를 파기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용도로 가져온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다른 이것이 다 무엇인고 싶을 정도로. 네네. 예. 저희들이 이제 혈관 문합술 할 때 하는 실입니다. 실? 네네. 지금 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근데 보입니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네네네. 같은데, 전혀 하얀데, 하얀 실이 한 가닥이 있거든요. 확인하기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김수영 씨 눈 좋아요? 저 2.0, 2.0이에요. 오, 나와보세요. 예. 이게 실제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늡니다. 그렇기 이거. 때문에 잘. 네. 네네. 자, 2.0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인다. 이거 맞잖아요, 검은색.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 물기를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네네. 지금 한번 보면은. 예. 이거 이게 보라는- 바늘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네네. 바늘 있다고요? 네. 바늘이요? 바늘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실이라는 거는 실만 있으면 안 되고 혈관을 조작할 때, 꼬맬 때 바늘이 필요하거든요. 네. 바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쪽 중간쯤. 옆구리에 붙어 있잖아요. 옆구리에. 여기 옆에. 뭐야.
이 바늘 보이시나요? 와, 고리가 있네. 야.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드릴게요. 바늘 길이를 꿰야 되잖아요. 네, 이 팁이 지금 0.2mm거든요. 이 팁이. 지금 0.2mm니까 그것보다 뭐 몇 배가 좁은지는 이게. 야, 대단하다.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지금 저희가 박규리 씨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박규리 씨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데 네네. 박규리 씨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이 실이 하는 일이 바로 예. 그 지금 이게 1mm 실리콘 튜브거든요. 이런 뇌혈관에 이제 혈류를 이렇게 옆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붙이는 이 공간에 실과 바늘이 쓰인다는 꼬매는 게 약 한 12바늘에서 16바늘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12바늘에서 16바늘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하다. 와. 그러니까. 진짜 장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꿰맨 이제 혈관에 이것을 꿰매신 거죠? 요거 한번 또 보여주시면 꺼내서.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연습할 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쥐 경동맥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한 1mm 정도 혈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실을 항상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인공 혈관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것도 처음 봐요. 네네, 이거는 가짜 혈관인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연습한 건데 좀 큰 혈관으로 연습한 건데 이렇게 혈관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봐봐. 붙였다니. 네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점점점점이 보이시나요? 와, 꼬맸네, 꼬맸어. 부분이 보이시죠? 네네네. 예뻐하다. 우와. 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정말 얇은 걸로 하시니까 정말 수술하시다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손을 떨면 네. 어우, 큰일 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실패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실패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누구든 안 떨 수는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은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그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인공 혈관 있잖아요. 여기 굵기가 한 1mm 정도 되는데 사실 아까 실과 바늘 보셨듯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최석근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바로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뇌혈관, 그다음에 두피혈관을 바로 잇는 수술. 즉 서로 다른 혈관을 잇는 바로 혈관 문맥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술에 또 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뇌혈관은 뇌혈관하고 연결을 해야지 그 혈액이 그 안에서 돌면서 제대로 기능할 것 같은데 그걸 두피혈관하고 연결한다는 거. 그리고 두피혈관도 아주 가늘지 않겠습니까? 네, 두피혈관도 1mm보다 조금 더 큰 정도고요. 이게 더 조금 큰 경우도 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합술이 그 요구되는 분야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동맥류 환자가 이 혈관 그 클립 결찰술만으로 되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앞뒤로 혈관을 다 막아버려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맥류 앞뒤를 막으면은 그 아래 부위로 피가 안 가니까 중풍이 오겠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하반신 마비곤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수술 때문에 막아야 되는 그 혈관 이하 부위를 머리 두피로 가는 혈관을 이용해서 그쪽에 피를 공급해주는 피를 공급해주면 이 친구는 그 다리가 마비될 수 있는 거를 평생 다시 소생을 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화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지금 이 혈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확대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 혈관이 있잖아요. 저기 아까 본 그 1mm 정도 사이즈입니다. 확대가 돼서 그렇고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실입니다. 지금 꿰매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세상에 이거 지금 세로로 이렇게 꿰매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결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꼬맵니다. 근데 현미경 해상도가 좋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확대된 그럼요. 거고 아까 혈관 봤을 때 그럼요. 저희가 1mm 혈관을 바느질 어쩜 저렇게 잘하지? 저희가 진짜 뇌혈관을 이렇게 봉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풀 때 저렇게
이제 지혈제를 이제 사용하고 클립을? 네네네 꼬매는 요게- 동안 잡아뒀던. 네네 혈관을 풀면 와. 저렇게 약간 피가 나는데 네. 나중에 보시면은 혈관이 저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와. 저 하나 혈관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마비가 올 수 있는 걸 막아지게 되는 상황이죠. 네. 와. 이게 이제 그 혈관 문합술의 대표적인. 네, 이게 수술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오른쪽 혈관은 두피 있는 혈관만 나타나는 상태고 지금 수술 후에 보시면 이쪽에 좀 알아요. 혈관이 많이 보이는 네, 겁니다. 길이 열렸네. 네. 네. 신비하다, 신비해. 네. 야. 환자분들에게 제일 당부드리는 게 좀 정말 중요하구나. 머리에서 혼동 번개 같이 같이 사실은 약간 뇌출혈이 있었었거든요.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그 결과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런 연령에 없는 근데 이 뇌동맥류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응급실에 가서야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응급실에 가야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는데 출혈이 생겨서 응급실 가기 전에 내가 뇌동맥류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두통이 심하게 있을 때는 이 동맥류의 혈관벽이 압박을 받는 걸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건진을 많이 합니다. 특히 뇌 영상이 같이 들어간 건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무증상으로 발견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고관절 수술이 계획된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옛날에 두통이 있어서 뇌가 수술 전에 한번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마취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형외과 수술은 스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관절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마취를 하면은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 삽관을 한다든지 마취를 하면은 혈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수술하려고 했다가 뇌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뇌 수술을 먼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고 퇴원하고 이제 고관절 수술을 진행 예정입니다. 아우 세상에. 예. 오늘 그 사례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정수진입니다. 27살 정수진입니다. 와. 언제? 27살. 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좌측 안면 신경 마비가 한 번 있었었어요.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두통이 좀 많이 심해졌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편두통 이런 느낌이 아니고 뇌 쪽에 피가 완전히 쏠려서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이유가 제가 집 비밀번호를 3년 동안 바꾼 적이 없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문 앞에서 기억이 안 네. 나. 그래서 앞에서 한두 시간 정도 헤매다가 결국에 어머니가 깨셔서 열어주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같은 나이에도 뭐 갑자기 번호가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저렇게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드문 경우인데 그런 증상을 겪으셨네요. 네. 동맥류가 지금 발견된 거는 우연이 됐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안면마비라든지 두통 자체도 그 동맥류의 파열과는 별개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개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시고 의료진 믿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현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찾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검사도 받고 네. 어떤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어떤 진료를 받고 계신지. 정확히는 기파열성 뇌동맥류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크기 자체는 4mm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잘 터지지 않는 부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은 추적 관찰을 해보고 크기가 변동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박사님, 이게 아까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뇌 동맥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거는 저는 제가 없죠? 예, 별개 증상으로 별개 증상으로 아니 왜냐면 저도 아니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몇 층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 좀 하셨나? 아닌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건망증이 올 나이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뇌동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고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우선은 제일 사실 우셨어요. 많이 우셨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끔 방바닥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 쓰러진 줄 알고 달려오세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얼마나 놀래가지고. 심정이 떨어지지. 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저런 증상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정수진 씨. 그 옆에 계신 분도 또 20대. 그러시죠? 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7살 김정민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셨어요? 제가 살면서 코피가 나본 적이 잘 없는데 올해 5월쯤에 계속 코를 푸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올해? 네, 올해 5월이요. 얼마 전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코혈관이 약해졌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며칠 뒤에 길을 걷는데 갑자기 코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머리가 찌릿찌릿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고 속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포도 5번 하고 응급실을 갔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뇌혈관이 1cm 정도 부풀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뇌동맥류가 1.7mm 정도 있다고 발견이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좀 큰 편은 아니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지금은 그렇게 판정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또 우연하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뭐 코피라든가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라든가.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야,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이제 제일 의미 있는 증상이 구토 같습니다. 혈관이 터지진 않지만 늘어난다고 하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자극을 받을 때 그 혈관벽에 있는 그 통증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뇌압도 올라가고 증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가 1.7mm, 그 정도면은 보통 두고 봅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파열이 돼도 아주 소량 파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적 검사만 하시면은 그냥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지네요. 네. 옆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동맥류 갖고 계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수정이고요. 저는 올해 6월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5월에 갑자기 두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두통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뭔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 CT 촬영하다 보니까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돼가지고 치료는 하셨어요? 치료는 크기도 크고 방추상으로 여러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전체가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추적 검사 제가 내년에 볼 때 방추상 동맥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 계속 추적 검사에서 변하지 않으면은 나는 안전하다 하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방추상이라는 게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긴 모양이 방추상인 건가요?
좀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건데, 동그랗게. 이렇게 그 유선형으로 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조금 덜 받겠군요. 네. 바깥 혈관이. 네네네. 아무래도. 기전이 좀 다른. 예, 이렇게 부푸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기니까 좀 압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네, 그게 지나가면 조금 네. 나아졌다가 아마 제 생각에 계속 추적 검사에서 같은 모양이면은 제 생각에 문제 없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선 사례자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두통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두통을 굉장히 많이 겪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뇌동맥류 두통과 그냥 일반적인 두통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뇌혈관은 보통 갑자기 부풀어올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예전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압니다. 이게 스물스물 하는 이런 두통이 아니라 혈관에 탁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통이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작 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느낄 수 있게 어떤 다른 부류로 해서. 두통이 없다가도 갑자기 도통이 생기면 이게 뇌동맥일 수도 그게 있다는 이제 거잖아요. 아주 심하면은 느끼는 건데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제일 난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을 꼭 가서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혈관이 나오는 CT나 MR을 꼭 찍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푼 다음에 파열까지 돼버렸다. 그거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의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 터져서 오는데 완전히 의식 소실 없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거인 골리앗이 와서 망치로 한번 딱 때리는 것 같다. 그다음에 참기름 짜는 그 기계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 기계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의식이 소실된 분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그 의식은 있으면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 뇌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같은 증상들이 남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요. 맞아. 또 그런 그래서 일이 있을까 하는. 선생님 저도요. 진짜 그게 왔을 때 네. 천둥 번개 같이 와. 정말 이렇게 수박이 짜게 드치는 느낌이 머리에서 찌지직 네 정말 그 두통을 처음 느낀 건데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두통이 조금만 와도 두려움이 겁이 나는 거예요. 치료받는 공포감. 쉬운 말로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맞아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두통이 오는 네.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실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남성분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임법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 말에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요. 큰 병원으로 갔는데 저 오른쪽 뒤쪽에 동맥에 이제 새끼 손톱만하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술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원래 혈관이 좋지 않다거나 네. 가족력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뭐 혈압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전혀 그런 증상도 없었는데 저희 그 친가 쪽 어르신 분들이 이제 협심증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혈압은 다들 이제 고혈압이 좀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동맥류가 부모님한테 있을 때 내가 자식이 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가족성이 있다고 보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 부모님한테 있을 때 내가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듯이 동맥류도 그런 정도 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해서 이제 완전하게 치료가 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사례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지켜보자. 예우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지켜보고 아니면 완벽하게 또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환자는 치료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결국은 저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랑
파열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서 그 위험성이 시술이나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다 안전하고 하다고 판단할 때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손 댔을 때 이게 손해 보는 거다. 그런 거는 놔두고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동맥류를 그냥 지켜보는 경우는 뼈 안에 동맥류 혈관이 위치할 때는 주변에 뼈라든지 딱딱한 막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터지기 쉬운 모양이어도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터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참 이 혈관이 생긴 걸 가지고 탓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후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따로 없습니까? 네, 이 동맥류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실제 혈관이 건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혈관이 두텁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벽이 두터운 거, 딱딱한 거는 압력이 올라갈 때 언뜻 잘 방어를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일정 압력 이상이 가면 완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파열이라든지 혈관벽이 긁혀가지고 혈전이 유발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맥 경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억제하고 그거에 중점을 둬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뇌동맥류나 이런 중풍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동맥 경화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그 오른쪽 뇌경색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이제 이쪽 경동맥에서 좁아지니까 여기서 혈전이 생겨서 나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 좁아지는 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고 봐도 뻔하게 큰 뇌경색이 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동맥 경화가 어떤 상황이냐를 한번 경동맥 협착을 통해서 육안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경동맥입니다. 동맥은 지름이 얼마나 되나요? 한 5mm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큰 혈관입니다. 지금 자르고 있죠. 저기 잘 안 잘립니다. 왜냐하면 딱딱해가지고 세상에. 저런 기름 덩어리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와. 더 중요한 혈관을 꽉 막고 있으니. 네네네네. 아이고. 지금 포색으로 잡은 쪽 보면은 이게 치즈처럼 치즈. 덩어리 치즈. 기름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가 이렇게 석회화돼가지고 저기 딱딱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혀 있던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좁아들어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혈전들이 이렇게 생산돼가지고 머리로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조각으로,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이게 잉여 지방.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게 되게 희귀하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회 가보면은 이런 경동맥 협착 환자는 이렇게 증례 보고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 안에 석회화된 협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 안에 석회화된 협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경동맥 협착 환자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식생활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동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염 섭취입니다. 국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소금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동맥 경화된 부분이 이렇게 늘렁늘렁한 이런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석회화되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스텐트가 키려고 해도 잘 안 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일 당부드리는 게 좀 고염 섭취를 좀 줄이시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환자 설명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름 덩어리들이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시기를 짜게 바꿔야 먹으면 안 된다는. 되겠다. 안 만들면 안 먹게 되잖아요, 사람이. 소금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뇌과리를 이제 비활성으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추적 관찰을 하시잖아요. 네네.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지 않는 한 그거는 존재합니다. 심장이 멎지 않는 한 그거는 존재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느 주기로 그거를 재검을 계속 받아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처음에 커지는 걸 보기 위해서 한 6개월 찍어보고 변화가 없으면은 1년 이렇게 네. 늘려서 가게 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지켜보실 때는 그 의료진 판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걸 생각하면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없습니다. 불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우려할 것도 같고. 절대 아닙니다. 네네. 모든 병이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절대 터질 일이 없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네네. 아니, 안 받아도 되고. 자, 김수영 씨가 지금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본인이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약간 뇌출혈이 있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재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병원을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도 받고. 얼마나 걱정이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되니까.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또 검진을 제가 그래서 자주 받는데 이게 목 쪽에 경동맥 쪽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들어갔다고 좁아져가지고 네네. 약을 먹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조영재 이렇게 나서 검사를 CT를 네. 찍었거든요. 네네. 저도 궁금한데 선생님 좀 네. 알려주세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CT부터 볼까요? 네. 네, 저기 화면을 보시는데 저 혈관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혈관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김수영 씨 CT부터 볼까요? 네. 네, 저기 화면을 보시는데 저 혈관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혈관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니요. 나중에 뒤집을 거예요. 예. 제가 예. 아니에요. 왜 자꾸 몰카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체중이 있으신 편이어서 아니, 제가 많이 뺐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혈관을 볼 때 이렇게 특별한 동맥 경화나 이런 거 없이 아직까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건 아마 되게 젊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다음에 동맥류 이런 것도 없고요. 단지 그 추골동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척추 사이로 해서 후뇌로 올라가는 혈관이거든요. 그 혈관은 되게 특이한 게 양쪽에서 혈관이 올라가서 이렇게 만납니다. 예, 우리 왼손, 오른손 혈관은 안 만나죠. 얘는 만나서 한쪽 혈관이 없더라도 이걸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 혈관 중에 지금 좌측 혈관인데요. 좌측 혈관이 아마 어릴 때 태생기부터 조금 덜 발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데 양쪽 혈관 중에 한쪽이 약 90% 혈류를 공급하고 한쪽이 10% 정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인데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하나 혈관이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게 동맥경화 안 오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 죽지는 않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자, 예. 자, 그리고 우리 박규리 씨도 또 우리가 많이 찍으셨으니까 같이 보실까요? 떨린다. 네, 대부분의 혈관은 정상인데 저기 이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젊으신데 혈관이 이렇게 한번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거는 일반적으로 저런 연령에 없는 혈관 모양이긴 한데 저것도 정상 범주입니다. 예, 그 외에 혈관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동맥류도 없고 동맥경화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 사진 전에 제가 CT를 한번 봤습니다. 네. 예, 봤는데 시각중추 우측에 옛날에 출혈이 됐던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다 아물어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두 분 봤는데 두 분 다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는. 예.
이 동맥류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런 공포감 이런 걸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나친 위기감,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스튜디오 새롭게 분장을 해봤습니다. 멋진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다이어트. 혈관 속 기름을 악질로 바꾸는 이것 때문에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혈관은 괜찮나? 혈관 속 기름을 잡아주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 땡땡 커팅 마요네즈입니다. 말이 안 돼요. 78kg에서 58kg으로 20kg를 빼는데 성공했고요. 저는 이거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거 팔면 바로 산다. 진짜.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